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18장 리스 첫 시간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데요. 이 18장 리스는 12장 수익만큼이나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리스 기준서하고 수익 기준서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것도 많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18장에서 배울 내용을 개관하면 이래요. 리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어떤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식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식 면제라는 게 있는데요. 리스 이용자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면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리스 기간까지 살펴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용자의 회계 처리, 제공자의 회계 처리로 나누어서 다양한 내용들을 볼 거예요. 리스 변경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 후 리스 거래, 전대 리스. 지금 보면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은 리스가 이렇게 회계 처리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리스의 의의부터 볼게요. 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 즉 특정 자산의 사용권만 일정 기간 동안 대가를 주고 리스 이용자가 갖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림 1번을 보면 이래요. 이게 리스 이용자인데 리스 이용자가 어떤 자산이 필요해요. 돈 주고 사면 되겠지만 거액의 돈은 없어. 혹은 돈 주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냥 몇 년만 사용하고 끝나면 좋겠어요. 이럴 때 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산의 제조 판매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물건을 선정을 하고요. 동시에 리스 제공자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어떤 계약이냐면은 얘가 지금 그 자산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니 그 자산을 사서 나한테 넘겨달라. 그럼 내가 리스료 주마. 이런 거예요. 그러면 리스 제공자는 물건을 발주를 하죠. 소유권은 여기에서 이제 취득이고요. 취득한 물건을 이쪽으로 이전 이런 방식이겠으나 실제로는 지워버리자고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물건을 여기서 제작을 하면은 바로 납품이 되겠죠. 그러면서 리스 제공자는 법적 소유권을 갖습니다. 물건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용자는 리스 기간 동안 리스료를 계속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용권만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리스 기간이 있는데요. 리스 계약은 두 당사자 간에 아주 자유롭게 조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3년 뒤에 물건을 다시 반환할 수도 있겠고요. 3년 뒤에 이용자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법적 소유권이 넘어갈 때 무료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자한테 법적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거는 리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에 어떻게 계약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하여튼 리스는 이런 건데요. 과거 리스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2장에서 배운 미이행 계약으로 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는 인식하지 말고 리스료 지급할 때만 비용 인식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견해로는 자산을 장기 할부 구입하는 것과 실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2장 개념체계에서 리스 계약은 더 이상 미이행 계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리스는 1116호 기준서인데요. 그 이전에 1017호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리스 이용자하고 리스 제공자가 마치 거울을 보듯이 똑같은 평행선을 달리게끔 회계 처리를 했어요. 즉 단순한 렌트 같은 개념의 운영 리스 아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거나 다름이 없다. 금융 리스로 각각 분류를 하도록 했죠. 만약에 이용자가 금융 리스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미래에 지급할 리스료를 부채로 인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때 이용자 입장에서 부채를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을 했죠. 둘 간의 계약서에 조항을 조금씩 바꾸어서 어떻게든 운용 리스로 분류하도록 조작을 했던 것이 1116호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116호에 따라서 이용자는 무조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데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즉 미래에 지급할 리스료를 현재 가치로 리스 부채로 인식을 하고요. 같은 금액으로 일단 사용권 자산을 인식을 합니다. 반면에 리스 제공자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 1017호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제 리스 이용자 회계 처리 다 배우고 나서 리스 제공자 회계 처리로 가는데요. 리스 제공자는 운용 리스, 금융 리스.
운용 리스는 단순히 빌려준 개념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금융 리스는 장기 할부 개념으로, 즉 리스 자산을 이용자한테 팔아버린 걸로 회계 처리를 해요. 완전히 다르죠. 그거랑 상관없이 리스 이용자는 무조건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식 면제 조건을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6호는 리스 기준서인데요. 문단 3을 보면은 다음에 1, 2, 3, 4, 5는 별도의 기준서가 있기 때문에 리스 기준서를 적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광물이나 석유 이런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리스는 1106호가 따로 있고요. 생물자산은 우리가 중급회계 상권에서 이미 배웠죠. 1040호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BTL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민간 사업자한테 공사를 맡깁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은 트랜스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죠. 그리고 다시 리스를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민간 투자 사업이 있는데요. 따로 해석서 2112호가 있습니다. 지적재산 라이선스 이 부분은 우리가 12장 수익기준서를 적용하면 되고요. 무형자산기준서 1038호를 적용하는 영화, 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저작권 등에 대한 리스를 1116호가 아니라 1038호를 준용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썩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무에서는 중요하죠. 어떤 기준서를 적용하느냐. 근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가 있으나 무조건 다 1116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교재 1235로 가면은 포트폴리오 적용, 계약의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1116호는 개별 리스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리스 하나하나로. 그런데 어떤 리스 계약에는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개별 리스에 어떤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게 있겠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20대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리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각각 차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리스 회계 기준 1116호를 적용해야 되겠으나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별로 없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실무적 간편법으로 이를 묶어서 단일 리스 계약인 것처럼 회계 처리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1236페이지에는 복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A라는 계약, B라는 계약, C라는 계약.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계약이 별건이라 하나하나 리스 기준서를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이것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상호 의존적으로. 그러면은 이건 단일 리스이기 때문에 하나로 회계 처리하자라는 것이고요. 그거를 요 기준에 따라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외우고 할 건 없겠습니다. 전부 실무에서 할 내용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리스의 식별, 인식연재, 리스 기간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계약 내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 내에 리스가 있으면 1116호에 따라서 그 리스만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때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또는 그 계약 안에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리스가 되려면은 계약 안에 리스 대상이 되는 식별되는 자산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뭐가 리스야? 구분이 안 된다면 그건 리스가 아니겠죠. 식별되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자산이 특정되어야 돼요. 이 차량 운반구다, 이 기계장치다, 이 선박이다 이렇게 특정이 되어야 되고요. 공급자가 그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 마음대로 대체할 수는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차량을 리스를 했는데 한 달쯤 있다가 이걸로 바꿔줄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대체를 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리스입니까? 리스라는 것은 사용기간 내내 리스 이용자가 그 자산으로부터의 경제적 효익을 누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공급자가 마구 바꿔버려. 다른 자산으로. 그런 건 리스라고 볼 수는 없죠. 한편 고객이 사용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용 통제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기간 내내, 여기 중요한 거야. 내내 고객이 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사용기간 내내 고객이 그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은 식별되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계약에 분명히 그 자산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식별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자산 용량의 일부야 혹은 그 밖의 일부도 식별되는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공급자가 실질적인 자산의 대체권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대체권을 행사하니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야. 경제적 효익을 얻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고객이 불리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한 대체권은 실질적이기 때문에 계약에 리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일이 되거나 특정 사건 발생 후에만 자산을 대체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이지 않은 걸로 보는 겁니다. 공급자가 실질적 대체권을 갖는지 고객이 판단하기가 곤란해.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이지 않다고 보는. 그래서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고객의 사용 통제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 사용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고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고객이 사용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 1번을 보면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져요. 자기가 리스 자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번은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자기가 내리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어. 미리 내려졌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역시 사용 통제권이 있다고 보는 건데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운용할 권리를 갖고요. 공급자는 그 운용 지시를 바꿀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매뉴얼이 먼저 사전에 결정돼 있어서 방법이나 목적이 사전에 빼도 박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고객이 가지면 사용 통제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편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고객이 사용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어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스 계약서에 예를 들어 이거는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방어권이라는 것은 공급자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공급자 지분의 보호, 공급자의 인력 보호, 공급자가 법규를 지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포함되는 그런 방어권이 있다고 하여 사용 통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이 있다고 해서 리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리스와 12장에서 배운 이 용역 계약에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보기에는 유사하더라도 리스라는 것은 리스 이용자가 특정 자산, 그걸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사용 목적이 되는 그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사용권을 자기가 통제하고 대가를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리스예요. 사용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대가를 지급할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는 것. 여기에 반해서 용역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객이 계약 개시 시점에 자신이 통제할 자산을 획득하지는 못하죠. 용역을 제공받는 건데 계약 개시 시점에 통제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가 고객에게 용역을 수행할 때 그 수행되는 때에만 고객이 용역을 획득하는 거죠. 따라서 고객은 그때까지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리스는 리스 기간이 있잖아요. 3년이면 3년. 이 3년 동안 예를 들어 책에서야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연말 한 번 지급이지만 실제로는 매월 지급 아니에요. 예를 들어 36번 리스료를 매월 말에 내야 돼. 그걸 계약 개시 시점에 이미 부채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 용역을 제공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가를 지급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둘 간의 차이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약기간 내내 고객이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지고 리스를 식별을 해보자고요. 이 계약이 소프트웨어를 리스한 것인가? 계약이 리스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목적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산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권리를 고객이 일정 기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이나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고객한테 넘겨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권리만을 준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리스는 아닙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을 넘긴 것인가? 이 계약은 단순히 응용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만을 준 거지 그 소프트웨어 자체로부터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 전체를 고객한테 넘겨준 것은 아니잖아요. 무형자산을 넘겨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용역계약인가?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에 걸쳐서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라. 그래서 리스도 아니고 무형자산의 취득,
이전도 아니고 이거는 용역입니다. 이번에는 지하권이라는 걸 볼까요? 교재로는 1240페이지인데요.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하 공간에 20년 동안 송유권을 매설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계약을 보면은 매설될 지하 공간의 경로나 너비, 깊이가 규정되어 있고요. 매설된 위의 지면을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20년 동안 정해진 지하 공간에 접근하거나 사용을 변경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리스냐라는 건데요. 일단 자산의 식별 여부, 토지 소유자는 사용기간 내내 지하 공간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하 공간은 식별되는 자산입니다. 한편 자산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잖아요. 20년 내내 송유관 운영회사가 지하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있겠는가? 지하 공간의 사용 방법, 목적이 계약에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점검, 수리, 유지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1116호 리스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제 1번을 볼까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각각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보자라는 겁니다. 갑회사는 공급자와 5년간 특정 선박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요. 즉 갑회사가 이런 거를 실무에서는 이제 용선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공급자가 선박 소유자고 갑회사는 선박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5년간 선박을 빌린 거예요. 이때 이 선박은 계약에 분명히 특정되어 있고 공급자는 대체권이 없다. 앞서 그림 3에서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에 먼저 자산이 식별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특정되어야 되고 공급자의 실질적인 자산에 대체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식별되는 자산은 있습니다. 갑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어떤 제약에 따라 사용기간 5년 내내 어떤 화물을 운송할지 정하고 항해 여부와 언제 어느 항구로 출항할지를 정합니다. 즉 갑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산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또한 계약에 규정된 어떤 제약에 따르면 고객은 해적 위험이 높은 해역으로 선박을 운행하거나 화물로 운반하는 걸 막는데요. 이거는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어떤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기보다는 선박 소유주의 효익을 보장하는 방어권 아닙니까? 방어권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리스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약 요건은 아니죠. 공급자는 선박을 운영하고 유지하며 선박에 실린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책임을 진대요. 고객이 계약기간 내에 그 선박에 다른 운영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선박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답니다. 리스를 포함하는지 설명하라고 했는데요. 좀 전에 이미 읽으면서 이야기한 대로 선박이 계약에 분명히 특정되어 있죠. 또한 공급자가 마음대로 대체할 권리는 없습니다. 한편 5년 내내 선박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적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으로 배를 운행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은 방어권에 해당이 된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은 사용 통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용선 계약에는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반면에 사례 2번을 볼까요? 갑회사는 공급자와 특정 선박으로 부산에서 LA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선박은 계약에 분명히 특정되어 있고 공급자는 대체권이 없대요. 사례 1과 여기까지는 같은데요. 화물은 선박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계약에서 선박으로 운송될 화물과 인수배달 일정을 정한대요. 공급자는 선박을 운행하고 유지하며 선박에 실린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책임을 진대요. 갑회사는 계약 기간에 그 선박에 다른 운행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선박을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례 2번에 계약 내용을 보면 사례 1과 유사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식별되는 자산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고객이 사용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화물은 계약에서 선박으로 운송될 화물 인수배달 일정을 정한대요. 계약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공급자가 선박을 운행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반할 책임을 지고 이렇다는 이야기는 갑회사가 선박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 2번의 경우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거는 용역계약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서두에서 1116호는 종전의 1017호와 달리 리스 이용자로 하여금 향후 지급할 리스료, 리스 부채를 인식을 하고요.
같은 금액만큼 사용권 자산,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리스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리스 이용자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단기 리스 1년 이내인데요. 몇 달 쓰면서 이거를 자산 부채로 해봐야 이게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소액 기초자산 리스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리스 부채를 인식하고 이걸 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도 별로 중요성은 없다고 본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보자고요. 단기 리스는 리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리스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입니다. 다만 매수 선택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리스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하여튼 리스 종료일에 리스 이용자가 해당 리스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예요. 금액도 특정되어 있고 이때 매수 선택권이 있다 하면 그 자산을 궁극적으로 리스 이용자가 살 수 있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그럴 확률이 높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단기 리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 부채 인식 면제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한편 리스 기간이 12개월 이하라고 했는데요. 이 리스 기간은 해지 불능 기간을 포함하는 겁니다.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다른 당사자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가 있으면 이거는 해지가 가능한 리스고요. 해지를 하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고 이런 페널티가 들어가줘야 해지 불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지 불능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2개월 이하일 때 단기 리스로 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X1년 초에 2년간 자산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해요. 위약금 없이 1년도 말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종료하려면 1년도 10월 말까지 상대방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된대. 리스 이용자, 제공자는 모두 위약금 없이 1년도 말에 리스 종료를 할 권리가 있고요. 1년 초 현재 단기 리스의 정의는 충족을 해요. 왜냐하면 1년만 있다가 누구든지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 리스이기 때문에 인식 면제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종료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1월 초에 연장 아닙니까? 다음 연도 말까지. 그럼 14개월 리스가 새롭게 시작되는 걸로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리스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때는 12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종료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 소액 기초자산 리스인데요. 얼마가 소액이냐? 중고가 아니라 새 것을 기준으로 할 때 US 달러 5,000불입니다. 5,000달러 이하의 리스라면은 소액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식에 관계없이 새 것의 가치에 기초해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소액인 여러 기초자산,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하나의 어떤 자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총액은 꽤 커. 이 하나하나의 부품은 5,000달러 이하이지만 이럴 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액 기초자산에 해당이 되어 인식면제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리스 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해서 효익을 얻거나 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자산을 사용해서 효익을 얻을 수 있대요. 즉 기초자산 하나, 둘, 셋 묶으면 하나인데 요 하나하나에 효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초자산 하나하나는 다른 자산에 대해서 의존도라든지 상호 관련성이 높지는 않대. 그럼 개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액 기초자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인식면제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제 인식면제로 보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요것들이 모여서 굉장히 상호 관련성이 높다고 하면은 얘는 흐트러뜨릴 수 없기 때문에 소액 기초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식면제 적용 방법 및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단기 리스 인식면제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스 계약에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 있는데 얘는 3년간 사용하려고 그래. 얘는 1년만 사용하기로 하고 요거 하나의 리스에 포함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때 요 계약별이 아니라 요 기초자산 별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B자산만 1년 이내니까 인식면제를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한편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면제는 리스별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스 계약 안에 A자산, B자산, C자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5,000불이 넘을 수도 있고 얘는 5,000불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걸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면은 이게 5,000이 넘는지 안 넘는지 하나하나 판단을 해서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전체를 봐서 5,000달러가 넘으면 그냥 인식면제로 들어가지 않고요. 5,000달러가 아니면 인식면제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한편 이용자가 인식면제 규정을 선택을 했대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굉장히 좀 복잡한, 굉장히까지는 아니고요. 다소 복잡한 미래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로 리스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 안 하고 인식면제니까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된 인식 비용을 공시하면 되겠습니다. 즉 자산 처리를 안 하고 자산 부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일본을 보고 첫 시간 끝내겠습니다. 소액 기초자산 리스인데요. 갑회사는 1년 초에 사무실의 비품을 5년간 리스를 했대요. 리스료는 매년 말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했으며 게시일에 500의 리스 인센티브를 제공자가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리스 이용자는 요거만큼 페이버를 받은 겁니다. 자, 1년도는 무료래요. 2년, 3년, 4년은 3,000이고요. 마지막은 2,000이랍니다.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대. 그러면 매년 정액으로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면 정액으로 해야 되니까 0, 그 다음에 3,000, 3,000, 3,000, 2,000 이거 다 더해. 그러면은 3,000 3번, 2,000 1번. 거기에 인센티브는 마이너스 리스료입니다. 그러면은 1,500이고요. 다른 체계적 기준이 없으면은 나누기 5 해서 2,100만큼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미래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로 리스 부채를 인식하고 사용권 자산도 인식하고 이용자 회계 처리, 그 후에 또 제공자 회계 처리 차근차근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